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주리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 철학자를 위한 행복 수업이라는 주제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품 하나를 먼저 나누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작품은 에밀 베르나르라는 화가가 그린 두 명의 브루타뉴 소녀가 있는 풍경입니다. 파리 쪽 시내에 가깝진 않고 많이 떨어져 있는 그 시골 풍경이 있는 브루타뉴 지방, 거기에 이제 두 명의 소녀가 있어요. 자, 저 작품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녀보다도 풍경이 더 압도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잡한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저 풍경을 보면 저기가 어디라고? 프랑스 브루타뉴? 아, 그러면 다음번에 유럽 여행을 저쪽으로 가볼까? 왜냐하면 예쁘니까 이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림 속에 저 여자들이 있었을 때 저 여인들은 자기가 있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까요? 해봤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지금 적어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적어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 그날 저녁에 먹을 음식 종류라든가 아니면 지난주에 뭐 마을에 어떤 축제가 있었다면 그 축제에서 만났던 멋진 남자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니? 이곳에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 감사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진 않아요, 적어도. 그죠? 근데 우리 눈에는 어쨌든 되게 부러워 보인다, 미세먼지도 없고 정말 아름답고 평온하구나.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재의 모습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누군가 묘사를 해줬다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떤 나라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와, 한국은 저렇구나, 되게 부럽다, 너무 좋겠다, 저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다른 시대거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라면.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오시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추석 전주라서 너무 많이 막히는구나, 이 길어진 공휴일은 또 어떻게 보낸담? 그냥 삶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거나 내가 풀어야 될 숙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너무 좋구나 라는 생각은 사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생각이 이쪽으로 한쪽으로 편향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닥쳐올 위험이라든지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끔 그렇게 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곱씹으면서 감사해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살면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이 될 때 행복에 대해서 한 번씩 떠올려 보게 되는 거죠. 자,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였는데요. 뭐냐면요, 저기 두 명의 사람 중에 저쪽이 저고요, 이쪽이 제 친구예요. 서울 사는 친구를 불렀어요. 제가 덕유산 밑에 가면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벚꽃이 피는 데가 있어. 덕유산 밑에는 좀 날씨가 시원해서 벚꽃이 늦게 펴. 그러니까 서울에 벚꽃 다 졌을 때 네가 놀러 오면 좋겠어 라고 해서 둘이 이제 간 거예요. 50대 아줌마 둘이서 이제 찾길을 걸으면서, 차가 없으니까, 저희 차가 없어요. 찾길을 걸으면서 야, 너무 좋지 않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둘이 좋았어 그러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어느 날 인스타를 보다가 이 풍경, 이 사진을 봤는데 와, 내가 갔던 데랑 되게 닮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와, 이 아줌마는 나랑 되게 닮았네 하고 또 본 거예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니까 어머, 전 거예요. 동영상도 있고 사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걸 찍으신 분이 우리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찍었나 봐요. 세상에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너무, 그러니까
우연인데 너무 행운이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사실은 내가 저만코 이만코 한 사람인데 요 사진의 주인공이 저랑 제 친구입니다. 그 사진을 좀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사진 원본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친구랑 둘이 가면은 둘이 핸드폰, 그러니까 둘 다 나이 들었다고 서로 얼굴 잘 안 찍어주거든요. 같이 사진도 안 찍거든요. 죽으나 깨나 풍경만 찍어요, 저희는. 풍경만 찍거나 꽃을 찍거나 먹는 거 찍거나 이렇게 3개만 찍는데 둘이 같이 찍힌 사진이 이제 우리한테 선물로 남아서 그걸 인화를 해서 사진을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야, 이런 행운은 아니 우리가 이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그런데 어쩜 사진 찍는 작가가 마침 그때 지나가서 그분 말씀으로는 저희가 지나가서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을 주시려고 뒤에서 저희를 쫓아가려고 했는데 아줌마들이 또 걸으면 너무 빠르더라요. 싹 이렇게 지나가 버려가지고 자기가 부르려고 했는데 이미 사라지고 없어서 못 드렸는데 반갑다고 이러고 이제 받은 거예요. 자, 행운하고 행복을 얘기를 할 때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우연히 그런 복이 내 앞에 툭 하고 떨어진 게 행운이에요. 옛날에는 행복을 얘기를 할 때 행운이 행복이었어요. 행운이 있는 것,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닌 어떤 것인데 나한테 운수가 너무 좋아. 행복이라고 할 때는 이게 정말 다행스럽네, 운수가 좋네 라는 뜻으로 옛날에 썼었어요. 그러다가 그 내용이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거나 조금 더 일구어내는 어떤 좋은 것이라는 것으로 내용이 약간 더 확장되었다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행운은 더 이상 발생을 자주 하지 않거든요. 설사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희박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그 마을의 마을버스예요. 그 왜 시골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거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골에서 마을버스를 이렇게 운영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마을버스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마을버스 색깔이 위쪽은 희고 아래쪽은 주황색이에요. 밝은 주황색. 원래 밝은 주황색은 맛있는 색깔이거든요. 생에 대한 의지를 가장 많이 드러내주는 색깔이거든요. 근데 저 버스가 지나가길래 너무 예쁘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에 곳곳에 많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근데 이런 건 있죠. 사진으로 찍어 놓으면 그 장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 가보면 되게 짧아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진으로 박제되거나 올라온 것들은 항상 아름답게 보여요. 영상으로 보여지는 것들, 사진으로 보여지는 것들, 과거의 기억 속에서 내가 다시 떠올린 것들, 이런 것들은 아름답지 않은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올라온 것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항상 너무 좋은 것으로 떠올려지기 마련이죠. 근데 실제로 가보면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게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행복의 특징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건 좋기만 한 것이면 좋겠잖아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은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하다라고 할 때 감정으로 얘기를 하면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있는데 나쁜 감정을 조금 적게 느끼고 좋은 감정은 조금 더 많이 느끼고 거기에다가 삶에 의미를 부과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정도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랑 나쁜 감정은 개별적이거든요. 좋은 감정이 많으면 나쁜 감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감정이 많더라도 나쁜 감정은 따로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나쁜 감정을 조금 줄이고 없어지진 않아요. 나쁜 감정이 없어지면 좋은 감정도 못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쁜 감정은 없어지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줄이고 좋은 감정을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이 감정 말고도 생각이나 평가에 있어서 참 이만하면 괜찮네, 만족스럽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 행복의 느낌이 좀
약간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 줄어들어야 우리가 삶에서 만질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행복에 대한 기대를 얘기를 하면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Y축에 강도라고 되어 있고요. X축에 지속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하면 좋겠어. 강도에서 굉장히 높아요. 행복이 무한히 지속되어져 주기를. 그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너무너무 오래 가면 좋겠어. 이게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예요. 저도 사실은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좋겠다. 지금부터는 너무너무 행복하면 좋겠다. 저 집을 사면 얼마나 좋을까? 저 소유물을 내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들이, 딸이 이걸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등등. 행복의 강도와 행복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는 누구나 큽니다.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행복을 못 느껴요. 그러면 좀 더 좋은 기대는 뭐냐? 수정된 기대는 강도나 지속성이 행복에 중요한 건 아니더라는 거죠. 심리학자들이 발견했었던 건 뭐였냐 하면요. 강도나 지속성보다 더 중요한 건 빈도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자주. 근데 자주 경험하려고 하면 큰 걸 자주 경험하기보다는 작은 걸 자주 경험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작은 거의 이름을 이거 참 좋네. 이만하면 참 만족스럽네. 우와, 멋지다. 뭔가 긍정적인 이름으로 불러주면서 자주 불러주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강렬했던 하나의 기대 대신에 작은 기대를 가지고 그런 작은 봉우리를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거, 빈도를 높이면 그게 행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항상 지속성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이 여러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지만 감정이랑 생각으로 나눈다면 감정은 원래 지속이 안 돼요. 감정은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느껴진다, 센세이션 한다, 감각, 감정 이건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행복도 감정으로만 얘기를 한다면 절대 지속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행복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했을 때 감정이랑 생각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행복의 감정이라고 하는 건 좋다, 즐겁다, 재미있다 이런 감정이 들 때이고, 행복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평가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게 의미가 있다. 나한테 참 의미가 있는 일이야. 예를 들어 내가 몸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그 힘든 걸 견뎌내면서 어떤 의미 있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행복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일제 치하에서 독립투사들이 굉장히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정말 의미가 있는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내가 나를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의미 있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정으로서의 생각은 이 지속성, 강도 둘 다 사실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것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빈도를 높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확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 행복은 뭔가 그렇게 작은 것만 찾는 건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제가 그 자료 사진으로 찾아온 사진들입니다. 인터넷에 무료 자료 사진을 찾았는데 비 오는 날 운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오신 여러 선생님들도 아마 다 운전하실 텐데 그 올 여름에 비 되게 많이 온 적이 있었잖아요. 한 번 정말 비가 퍼붓듯이 왔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갔거든요. 정말로 운전을 하는데 바닥이 안 보여요. 그런 경험은 한 번씩 하기는 하는데 제가 운전을 좋아하고 잘하는 편인데도 그런 날은 정말 무서워요. 바닥이 안 보이니까
바닥이 안 보이는데 이게 가는 길이 맞나? 라고 생각이 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 하면 앞차를 따라가셔야 돼요. 앞에 차가 불을 켜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걔랑 속도를 똑같이 하면서 그 친구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친구만 제대로 가준다면 저도 이 길을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행복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인생에서 왜 어떤 날은 물론 맑은 날이고 어떤 날은 좋은 날이지만 어떤 때는 바닥이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안 좋은 일이 동시에 발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럴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라는 걸 모를 때 앞차를 보면서 가셔야 되는데 그 앞차의 역할을 해주는 게 행복이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무슨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라고 느껴질 때 저 선택을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싶은 것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거. 그래서 책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행복은 그래서 방향을 잡아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북극성 같은 것이다. 우리는 북극성에 도달하지는 못해요. 북극성을 가질 수도 없어요. 소유하는 거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북극성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갈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행복의 개념을 이야기를 할 때 행복 자체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극성처럼 삶의 길라잡이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행복이라는 개념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큰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은메달을 받은 사람이 있고 동메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금운동 중에서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행복의 개념에서 보면 그 어떤 심리학 연구에서 나온 건데 은메달, 동메달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얼핏 보면 은메달이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1등, 2등, 3등 중에서 1등이 없으면 얘가 제일 높을 정도로 전 세계의 무슨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 했으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은메달보다는 동메달이 훨씬 행복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꼭 1등만 바라보실 필요가 없어요. 2등이 너무 부러울 것도 아니에요. 3등이 가장 행복할 수도 있거든요. 삶에서 행복을 나는 어떻게 자리를 매겨주고 있는가 그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보실 만하죠. 자, 이건 제가 상담하면서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가끔 얘기하기도 하는 건데요.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세상에 자기가 제일 불행하다라고 불행 배틀하시는 것 같거든요.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구구절절히 되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들어보면 진짜 좀 마음 아파요. 마음 아프기는 한데 대개 보면 이제 어렸을 때 힘들었던 거, 커서 힘들었던 거,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기회가 억울하게 박탈된 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복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이런 식의 어떤 함수 오랜만에 보시겠지만 y값이 있어요. 2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x에 뭘 넣는가에 따라서 y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y값이 내 행복의 값이라 생각을 한다면 요 x값에 뭘 넣을 건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죠? x값은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상수라고 불러요.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자기 주변 사람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 혹은 아니면 배우자, 아니면 자식, 혹은 내 뒤통수를 친 친구, 여러 가지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 끝에 가서 보면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선생님,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너무너무 어떠하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정말 안 바뀐다면 여기에다가 마음을 많이 두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안 바뀌는 거라면. 바뀔 만한 거에다 마음을 둬야 되거든요. 바뀔 변수와
바뀌지 않는 상수가 있다면 상수보다는 변수에 신경을 쓰자라고 하는 거가 행복을 쫓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의 구성 요소라는 걸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수잔 발라동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수잔 발라동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작품을 보시게 되거나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들어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 사람이 활동했던 시대 때 고흐, 고갱, 로트렉 이런 분들이 활동하던 시대거든요. 들어봤음직한 유명한 화가들이랑 연애하셨던 분이에요. 많은 화가 남자분들이 이분에게 대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 화가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기껏해야 모델이나 해줄 수 있었다는 거죠.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고 그 왜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찢어진 집안 있잖아요. 그런 집안에서 컸었던 것 같아요. 몽마르트 언덕 근처 어디에서 이제 음식점이랑 이런 데서 카페 이런 데서 일을 하면서 화가들하고 교류도 좀 쌓게 돼서 그 모델도 하고 그러면서 너머로 이렇게 그림도 좀 보게 됐었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본인이 화가가 직접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그 유럽 미술관들에는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 딱 봤을 때 수잔 발라동 본인 자신이 모델이었었는데 본인의 그림에는 이제 젊고 건강한 육체를 가진 남자들이 고기 그물을 던지는 거죠. 투망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구나. 약간 그림에서 좀 뭐랄까요, 전세 역전 그런 걸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가 조금 전에 Y는 2x+3 말씀을 드렸는데 수잔 발라동도 가지고 태어난 상수를 얘기를 하려면 -4만 내지는 -5만 정도는 돼요.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본인이 바라는 바로 나아갔었다는 거. 그거는 지금 오늘날 현대의 저희가 읽어도 되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간으로서의 권리나 어떤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라든지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이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현대만큼 그게 열려있는 시대가 없다라고들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한 시대에 살던 수잔 발라동의 투망을 보면서 여건이 정말 약했었던 시대일 텐데 그림으로나마 자기의 어떤 그 위치를 좀 자기가 주도해낼 수 있는 위치를 잡았구나. 멋진데?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남자가 한 명이 아니고 3명이나 있잖아요. 그죠? 행복의 구성 요소의 첫 번째를 얘기를 하자면 몸, 그 다음에 감정, 생각, 관계, 내가 의미를 가질 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몸 얘기를 했을 때 물론 건강하면 좋죠. 건강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서 필연적으로 질병과 만나게 되어 있고 필연적으로 노화를 겪게 되어 있고 수면의 문제가 여러분에게 아직 없으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수면의 문제를 겪으셔도 괜찮아요. 겪으셔도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기는 합니다. 행복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라야 행복해라는 생각만 내려놓으시면 문제가 좀 있어도 문제는 데리고 살면 되거든요. 문제가 바뀔 수 없는 문제라면 항상 상수로 보내버리세요. 더 이상 상수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이거든요. 수잔 발라동의 작품을 보고 그 다음 넘어온 작품은 앙리 툴루즈 로트렉입니다. 로트렉도 유명한 화가죠. 로트렉은 상수에서는 사실 +5만쯤으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에요. 귀족 집안이고 집이 굉장히 잘 살고 그랬는데 옛날 유럽 시대의 귀족들은 근친상간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 유전자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생겼었고 약해졌어요, 몸이. 그래서 집안에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집안에서 놀다가 다리 부러지기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근데 그걸 해냈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고 2번인가 3번인가 그렇게 하면서 다리가 부러져서 더 이상은 키가 자라지 않았단 말이에요. 키가
키가 150 정도였나 덜 되나 그럴 정도로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원래라면 귀족이고 이래서 사교계도 많이 나가고 이랬을 텐데 그 육체로는 사교계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수 플러스 5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0만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셨던 게 그림에 취미를 붙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 파리 보내줘. 집에 돈 많잖아. 해서 파리로 가서 거기서 이제 그림을 더 그려요. 그림에는 남자 여자 같이 보이죠. 그거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투사해서 그런 거예요. 두 분 다 여자분이에요. 로트렉의 이 침대에서라는 작품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걸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도 이 작품을 보러 갔었을 때 이미 이 작품이 그려진 지가 꽤 시간이 흘러오고 나서 보니까 색깔이 많이 날아갔어요. 색깔이 많이 날아가서 되게 색깔이 연해졌더라고요. 원작이 연해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저 누운 사람의 표정, 둘 다 여자 작부들, 일하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아마 나이가 30대? 30대 중후반? 많으면 한 40대? 그 정도 되는 분들일 텐데,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떨까? 뭐 그런 걸 좀 고민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제가 이걸 행복의 구성 요소에서 뭘 얘기를 하려고 가져왔냐 하면 행복의 구성 요소에서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예요. 관계가 많을 필요는 없거든요. 자살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는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서도 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만큼은 정말 소중하게 내가 이 관계는 소중하게 느끼고 있지 라고 하는 관계가 있으면 서로 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 로트렉의 침대에서 라고 하는 이 느낌에서 오는 이 느낌을 줘야 된다라는 거죠. 아마 거의 감각적으로 그렸겠지만 실제로 저 이불이 빨갈지 주변이 저렇게 붉을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피의 색깔, 따뜻함의 색깔, 불의 색깔 그런 걸 주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관계가 주는 온기라는 게 있겠죠. 자, 행복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행복의 구성 요소는 뭐 몸, 감정, 생각, 관계, 그 다음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일,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다. 행복의 특징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간, 공간, 속도 이런 얘기를 좀 할 텐데요. 행복의 시간, 행복의 공간, 행복의 속도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행복의 시간 아까 왜 지속성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행복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길게 연결이 될까요? 안 되겠죠. 짧아요. 엄청 짧아요. 행복의 시간은 몹시 짧습니다. 그래서 짧은 걸 여러 번 빈도를 높이세요. 이게 유일한 행복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설정값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set point theory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심리학에서 밝힌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이 유전적으로든 아니면 성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자기 안에 행복의 수준이라는 게 세팅되어져 있는 거예요. 행복의 수준이 어느 정도 세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일을 만나더라도 짧게 경험하고 금방 그 행복의 원래 수준으로 돌아와요. 좋은 일을 겪었죠? 오래 갈 것 같죠?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좋은 일을 겪었지만 그날 저녁에 세팅된 원래 포인트로 돌아와요. 금메달을 땄어요. 언제까지 좋을까요? 그날 저녁에 당연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되게 비관적으로 설명하신 분 중에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어진 셋 포인트로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 불공을 드리는 곳에 가서 뭐 석 달 열흘 뭐 불공을 드렸어요. 아니면 교회 가서
그 금식 기도를 며칠, 한 달 넘게 했어요. 그래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그러면 얼마나 오랫도록 기뻐하고 감사할까요? 며칠 못 간다는 거죠. 세 포인트로 돌아갑니다. 그 얘기를 심리학자들이 해서 그 이후에 나온 또 다른 심리학자가 유전이 행복의 수준에 영향 주는 건 맞기는 한데 전부는 아니야 라고 약간 희망 섞인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불행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쾌락 적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쾌락 적응은 뭐냐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데 너무 그게 좋으면서 이 사람한테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 좋은 걸 겪어도 좋은 게 안 느껴져요. 무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 배우자, 자식 크게 바뀌지 않고 그대로이기는 한데 옛날에는 너무 좋았잖아요. 막 연애하고 이럴 때 근데 연애 얘기는 저도 해도 저도 너무 옛날 얘기라 이게 옛날에 어느 만큼 좋았지? 기억도 잘 안 나기는 하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너무 좋았었는데 나중에 20년 뒤에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좋았었던 그 이유 그대로 가지고 싸워요. 처음에는 나는 늘 동동거리고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이 사람은 항상 느긋하고 뭘 되게 아쉬워하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20년 뒤에 보면은 이 사람 보면 제대로 일을 시간 내에 처리하지도 못하고 나만 맨날 이렇게 바쁘고 저 사람은 박자가 나랑 안 맞아요. 라고 하면서 같은 이유로 싸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쾌락 적응인 거죠. 옛날엔 그게 좋았는데 이젠 더 이상 그걸로 좋아지지 않는다. 행복도 설정값 이론이나 쾌락 적응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앞으로 더 행복해질 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정값 자체를 조금씩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고 쾌락 적응 하나에 적응될 때 이걸 여러 개를 만드시면 돼요. 하나에만 올인해서 행복을 쫓으시는 거는 안 돼요. 그걸 성취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에 올인을 하시면 성취를 하신 바로 그날 저녁에 못 느끼실 거예요, 행복을. 그래서 여러 개를 추구를 하셔야 되고 선생님 하나도 어려운데 여러 개를 어떻게 추구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큰 것만 여러 개를 한다. 그럼 불가능하죠. 작은 것도 많이 끼워 넣으시면 그러면 가능합니다. 자, 시간 얘기 나왔으니까 한 개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행복을 얘기할 때 초점은 항상 현재입니다. 우리 마음은 과거를 뒤돌아볼 때 보통 행복해요. 그때 좋았지. 지난 여름에 어디에 놀러 갔는데 너무 좋았지. 올 여름은 왜 이렇게 덥냐? 라든가 아니면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것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언젠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초점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에 좋으셔야 돼요. 그 좋은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 심리학자들이 약간 약을 파는 느낌이 들기는 한다 이러실 수는 있는데 행복해서 웃으실 때가 많으시다면 상관이 없지만 별로 없다면 먼저 웃어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자기 뇌를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시면 돼요.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서 한번 과하게 밝게 웃어주시는 겁니다. 웃을 일 전혀 없죠. 그렇지만 웃어주시는 거예요. 뇌에 경련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현재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묻는 것도 좋지만 답정 너이거든요. 항상 모든 사람들은 상담받으러 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답정 너예요. 그분이 원하는 답을 제가 찾아드려야 되거든요. 답은 있는데. 그래서 답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나이가 100살이다. 상상이 잘 안 되기는 하죠. 젊을 것 같잖아요. 요즘 그 SNS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 영포티래요.
이게 40대인데 나 몇 살 같아 보여? 하는 그게 지금 SNS 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30대도 40대 되고 40대도 50대 쭉 가서 그냥 나이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 왜 32살 먹으신 노처녀 선생님 이런 분 계셨잖아요. 그런 분 계셨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32살이면 애기인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했어도 당연한 애기인 거예요. 저도 그때는 몰랐죠. 32살이면 정말 나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상상 속으로 어렵겠지만 100살이라고 생각하고 그 내가 지금의 나에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조언을 해준다면 뭐라고 할까를 떠올려 보면 본인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마음 쓸 일은 많지 않다라는 것도 발견을 하실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안에 현명한 노인이 살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자기 안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유치하게 굴 때 있잖아요. 놀랄 정도로 유치하게 굴 때가 있거든요. 저는 가끔 상담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제 그분들은 제 앞에서 유치한 모습을 보여도 되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정말 놀랍도록 유치한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하면서 그분도 놀라고 듣는 나도 놀라고 서로 같이 놀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안에는 현명한 노인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한테 물어보시면 행복의 시간이 됩니다. 되게 그래서 결론을 들어보면 덧없다 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소중하지 그 얘기도 많이 합니다. 행복은 이거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거지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덧없다라고 하는 거를 버릴 수도 없고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만 키울 수도 없어요. 그 사이에서 적당하게 밸런싱 하는 거죠. 시간, 공간, 속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 치면 행복의 속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앉아 계신 선생님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진짜 빠르잖아요. 전 빠른 우리나라 너무 좋아요. 사실은 일 처리 정말 빠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무슨 행정 처리 같은 거를 하다가 속이 몇 번 터져보거나 이러면 하다못해 우리나라는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도 모두가 빠르잖아요. 원래도 빨리 걸어가고 있는 민족인데 거기에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것도 설치를 해가지고 그 위에서 거의 뛰다시피 사람들이 움직여서 또 이 패스포트 같은 거 검사하는 것도 정말 순식간에 일사불란하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는 이 속도 개념은 어느 나라도 못 따라옵니다. 정말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1950년도 그 전쟁이 일어나고 폐허가 됐었던 곳에서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죽기 전에 다시 왔더니 엄청나게 높은 마철루가 올라가 있는 엄청난 도시가 된 거죠. 잘 사는 나라가 됐고 전 세계 10위권입니다. 그죠?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거기에 기여를 했죠. 이 빨리빨리 속도가. 근데 빨리빨리 속도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거든요. 자, 행복은 속도가 빠르면 사실은 못 느껴요. 속도랑 행복은 이거는 반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사회 속도가 있는데 나만 느리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빠른 속도를 유지해야 될 때는 유지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선을 긋고 잠깐 내리세요. 그 속도 빠른 삶의 열차에서. 그래서 그 내려서 뭐 그게 몇 시간이든 혹은 하루든 이틀이든 여러분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빠른 거랑 정말 행복이랑은 결코 같지가 않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10대, 20대 자살률 혹은 아니면 자살을 시도했다가 병원에 온 사람들의 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담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좀 많습니다. 좀 많은데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 사망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게 그때까지는 자살이에요. 근데 속도만 늦춰도 저는 그 부분은 상당히 덜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속도가 만연되어 있죠.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선행을 해서 중학교 때는 이만코 저만코 과학까지 선행을 하고 수학을,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한다.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기도 한데 중간중간 한 번씩 내려서 속도를 늦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 얘기했고 특징으로 속도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간을 얘기를 하려고 그 반고의 밤의 카페 테라스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행복의 공간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여러 선생님들은 행복의 공간이 어디세요? 거기 가면 참 좋아. 여긴 너무 좋다. 라고 말을 하고 그 행복의 공간에 머무르실 생각은 별로 안 하죠. 그죠? 그러고 다 돌아오죠. 시골 가면 너무 좋아. 그치만 시골에 살 순 없지. 뭐 이런 건데, 공간을 생각을 할 때 저는 가장 많이 떠올려지는 그림 중에 하나가 이 반고흐의 밤의 카페 테라스예요.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 내에 반고흐 미술관도 있고 반고흐 미술 작품들을 많이 전시하는 그 국립미술관 이런 데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차를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교외로 가면 다른 이 반고흐 작품들이랑 다른 몇몇 작품들을 전시하는 그 국립공원 내에 미술관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이 작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을 보러 간 겁니다. 제 직장이 서울이고 집이 대전이고 중간에 왔다 갔다를 자주 하기 때문에 1년에 보통 35,000 뛴다 이랬더니 제 친구가 택시기사도 3만 이상은 안 뛰어 이러길래 그렇지 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거의 오토로만 다녀서 스틱을 잘 못해요. 근데 유럽을 갔더니 이 빌리는데 렌트카가 스틱이 너무 비싼, 스틱은 싼데 오토가 2배 값인 거예요. 그때가 2000년 초반이었거든요. 또 돈 앞에서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럼 또 스틱을 해야지. 그리고 스틱을 했는데 그날도 비가 왔어요.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그래, 죽으면 내가 고흐의 작품을 보러 가다가 죽은 거니까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기왕이면 보고 나서 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어쨌든 갔습니다. 항상 인생이 그렇지만 나쁜 점이 있으면 그게 좋은 점인 거잖아요.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 미술관, 크레일러 밀러 미술관이라는 곳인데 얼마나 유명한 곳인데 미술관에 사람이 없어요. 비가 와서. 본의 아니게 전세 낸 것처럼 죽을 뻔하면서 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 작품도 모나리자보다 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모나리자 보러 갔을 때는 그 앞에 한 200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나리자가 저기 점처럼 보여요. 그랬는데 이 작품 앞에는 저 혼자만 서 있는 거예요. 그날 비가 와서. 근데 정말 혼자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마치 그 공간 안에 나도 같이 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흐가 돈이 조금만 더 많았어도 이게 화폭이 좀 더 컸을 텐데 그렇다. 고흐는 가난했다. 그러면서 그 외 우리나라 그 제주도에 가면 이중섭 씨 같은 경우에도 껌종이에도 그리고 가난하니까 작은 데다가 주로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슬픈 일인데 이것도 그림이 작습니다. 요만해요. 별로 안 커요. 별로 안 큰데, 근데 그 앞에서 그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듯한 그런 행복을 좀 느꼈었죠. 그리고 고흐가 이 작품을 그렸었던 요 배경이 된 남프랑스의 조 카페는 저렇게 노랗게 칠하고 아직까지도 그걸로 성업 중이라고 하죠. 고흐 덕분에. 실제로 고흐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원래 그런 거죠. 자, 이런 행복을 느끼는 공간이 있는 것은 중요한데요. 행복을 느끼는 공간에 내가 뭐랄까요, 좀 의존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행복이 되겠지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공간을 나의 지배력을 높이는 것으로 이 공간 자체를 행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공간에 대한 지배력을 높인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공간을 정리정돈하시면 돼요. 청소까지 붙이면 너무 일이 될란가는 모르겠는데 청소, 정리정돈으로 그 공간 자체를 내가 점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자기 장소를 청소하기, 이 심리학자들은 어떤 연구도 하냐 하면요, 청소를 하면 그게 심리적으로 좀 더 플러스가 될까? 연구를 해봤더니 된답니다. 설거지를 하면 이게 심리적으로 좀 더 플러스가 될까? 물론 억지로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이게 내 거를 내가 스스로 자의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플러스가 된답니다. 자, 청소하는 행위만으로도 심리적인 효과는 크다. 여러분, 플로깅이라고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그냥 사람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쓰레기 줍는 행위예요. 쓰레기 줍는 행위인데 그것만으로도 그 공간에 대한 나의 지분이 생기는 거죠.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 바위 돌 틈 사이에 있는 쓰레기들을 보고 더럽다 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이는 만큼만 주워주자 줍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제주도까지 안 가도 됩니다. 동네 뒷산에 갔어요. 40대에는 제가 등산과 함께 살았었는데 지금은 좀 아니지만 등산과 함께 살았었는데 그 동네 산에 이렇게 가면 저도 비닐봉다리랑 이 집게를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 쓰레기를 주워요. 그래서 그 비닐봉다리에 다 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버려요. 그러면 제가 그 산에 지분은 전혀 없죠. 지분은 전혀 없지만 마음에서 지분이 생겨요. 자기 공간으로 만드는 공간에 대한 주도권, 정리정돈, 쓰레기 줍기, 청소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아하게 표현을 하면 마음 챙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행위를 할 때 오롯이 그 행위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밥 먹으면서 내일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빨리 떨궈내지? 라고 하면 먹는 거 따로 생각 따로잖아요. 근데 건강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 챙김인데 영어로는 마인드풀니스라고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내 행위와 내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으면 걷고 있는 것에만 마음을 가고 먹고 있으면 먹고 있는 것에만. 청소할 때는 근데 청소할 때 약간 쾌감이 있어요. 시작이 귀찮아서 그렇지 이렇게 좀 정리하거나 쾌감이 있는데 쾌감이 마음의 행복으로까지 연결이 되려면 정리정돈 청소를 할 때 마음 챙김까지 같이 하시면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에 대한 질문. 나는 행복한가? 이렇게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한가라고 질문을 하면 이렇게 딱 반으로 나뉘거든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행복해. 근데 이 선이 보통은 높아요. 허들처럼 너무 높아요. 그래서 나는 행복한가라고 질문하는 건 불행해지기 위한 방법이고 나는 어떤 때 행복을 느꼈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행복의 허들을 너무 높이지 마세요. 크고 높은 행복도 있겠지만 작은 행복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소박함, 담백함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여러 선생님들 혹시 라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일생 통틀어서 제가 먹은 라면 개수가 100개 안 넘어가거든요. 1년에 사실은 라면을 제 손으로 끓여 먹지는 않아요. 그냥 하다 보니 그렇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히 소박하고 담백한가?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라면을 먹지 않습니다. MSG에 너무 이렇게 혀가 길들여지면 담백한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사는 데 있어서도 그 강렬한 거, 짜릿한 거, 끝내주는 거에 MSG 같은 그런 거에 우리가 길들여지면 소박하거나 담백한 행복을 느끼기가 조금 어려워지기는 해요. 그래도 연습하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알갱이 큰 행복들 있잖아요. 이런 거 사이에 더 넣을 수 있죠. 모래알도 넣을 수 있고 물도 넣을 수 있고 얼마든지 더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 되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박함, 담백함 그런 게 우리한테 사실은 필요하죠. 불안함이라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꼭 남들 가는 길을 안 따라가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집을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든 아니면 구체적인 주거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든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꼭 그 남들이 하는 것처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지라고 하는 게 마음의 불안을 줄여주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내려놓으면 소박하고 작은 것에 되게 좀 즐거워지기 시작을 해요. 자, 행복 능력 중에 하나가 그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이 많은데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가지는 생각은 크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왜?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생각이에요.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지? 그때 왜 그게 발생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왜? 뭐라는 왜에 관한 문제거나 다른 하나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이거나 이 두 가지 생각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런 두 가지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행복하게 살려면 그 두 가지 생각은 우리가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생각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생각을 줄이는 게 왜 좋으냐 하면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라고 걱정, 근심하는 생각은 그것 자체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어요. 그 심리학적으로는 왜 그러냐 하면 그 현상은 self-fulfilling prophecy, 스스로를 충족시키는 예언이다, 자기 충족 예언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상사예요. 이 A라는 상사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겼어요. 머릿속에 그런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한테 말은 직접 안 하지만 이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모습을 마침내 이끌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야 라는 그 생각이 내 표정이나 말에 미묘하게 큐를 줬고 원래는 아무 생각 없었던 직장 상사는 이 사람 봐라 왜 이러지?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정말로 나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 라고 하는 거, 이건 심리학에서 내도록 얘기했었던 거였었고 교과서에도 많이 실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진짜 그래? 라고 의문을 갖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근데 나는 머릿속에서 계속 그런 걱정이 들어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생각을 끊는 방법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방법들을 개발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건 몸을 쓰세요. 앉아 계실 때, 누워 계실 때 생각은 많아지거든요. 그럴 때는 몸을 쓰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행복의 공간, 공간의 주도력, 청소를 하셔도 좋고 걱정이 많을 때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들이 화장실 청소하셨잖아요. 그러면 깨끗해진 화장실에서 훨씬 더 행복할 수가 있죠. 내가 행복할 자격이 없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생각은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행복을 얘기를 하면서 예술과 행복 쪽으로 지금 넘어왔는데 제가 앞쪽에서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그 생각의 힘 때문에 실제로 불행으로 이어진다. 생각을 끊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왜 몸으로 움직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몸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되고 예를 들어 근데 그 생각을 했었던 게 새벽 2시예요. 그러면 몸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운 시간이잖아요. 화장실 청소도 너무 시끄럽고 이러니까 그럴 때는 그 생각을 끊는 자기 캐치프레이즈를 만드세요. 제가 책에서 소개했던 저의 캐치프레이즈는 move on이었거든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라고 하는 move on. 그 왜 외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남자가 여자한테 차였어요. 너무 슬퍼요. 막 울어요. 그러다가 move on 이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생각이 좀 날 때는
조금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move on 그 다음으로 넘어가 라고 하면 캐치프레이즈가 때로는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 그 얘기를 한번 했어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행복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예술을 빼놓을 수는 없죠. 행복은 생각이랑 감정 영역에서 경험되는 거거든요. 감정 영역에서 경험이 되는데 감정은 지속성이 없기는 하지만 의지대로 잘 안 움직여요. 감정이. 내가 저 사람 좋아해야지 의지를 가진다고 그 사람이 좋아지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아야지 의지를 가지지만 더 미워질 수 있어요. 원래 감정은 누르면 되튀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감정은 어떤 식으로 풀어주고 어떤 식으로 성숙시키는가 묻는다면 저는 그 대답은 압도적으로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을 매만져 줄 수 있는 건 감각 정보를 통해서 우리 뇌에 들어오는 거라야 되거든요. 뇌가 이렇게 있는데 그 뇌에서 되게 원시적인 생존과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하는 원시적인 뇌가 있고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 전두엽 쪽으로 나올수록 생각이나 사고, 추론을 담당하는 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존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의 뇌는 감각 정보가 그 뇌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미술 치료를 할 때 뇌과학을 얘기를 요새 많이 하는 이유가 언어가 발달하기 전에 감각으로 뭔가 정보가 처리되어서 저장되어 무서웠어. 죽을 뻔했어. 내가 그때 완전 반쯤 죽었었지 라고 하는 거. 이게 언어화된 사고가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감각으로 느꼈던 부분들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건 도달할 수 있는 게 감각 정보를 사용하는 예술밖에 없는 거예요. 미술은 감각 정보를 사용을 하거든요. 말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행복도 사실은 예술을 많이 접하는 것이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꼭 막 저 푸른 초원 위에 막 꽃들이 막 피어 있고 그것만이 예술은 아니거든요. 예술은 아주 포괄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눈물과 역사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요즘은 예술 작품 보러 가면 어떤 때는 심란해져서 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그래도 그 심란함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은 가라앉고 위에 뜬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심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로 가지고 온 예시입니다. 그 미켈란젤로 오래 사셨어요. 되게 오래 사셨어요. 유럽 여행 가셔서 이태리를 가셨고 로마를 가셨으면 그 안에 바티칸을 가셨을 거예요. 그 바티칸에 들어가시면 바티칸 성당 이제 천지창조 이런 거 이제 보러 가시는데 조형물 중에 피에타라고 하는 거,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라틴어이기도 한데 성모 마리아가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안았어요. 그 모습을 상상해서 작품으로 만든 게 피에타입니다. 로마에 있는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젊었을 때 조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일단 너무 예뻐요. 성모 마리아 과하게 예쁘다니 할 정도로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예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인데 그건 20대 때 미켈란젤로가 완성을 한 거고 이거는 론다니니 피에타라고 해서 밀라노에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80대에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성을 못했어요. 후대 사람들이 아니다, 저 자체로 완성이다라고 얘기해 주기도 하지만 완성을 못하고 이제 조금씩 조각을 하다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때의 피에타는 뭐랄까요? 그 로마에 있는 그 피에타처럼 아름답지도 않고 자세도 지금 보면 이게 피에타라고 우리가 알고 보니까 뒤에 이분이 여자라는 걸 알지. 그 바티칸에 있는 피에타의 성모 마리아는 얼마나 아름답게요. 전혀 그 모습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게 저는 상상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체를 내려받았어요. 그 모습인 거죠. 이 어깨에 힘들어간 거 보세요. 이 표정도, 그죠? 얼마나 슬펐을까. 그래서 저도 론다니니 피에타 앞에 섰는데, 이건 또 유명하지 않습니다. 론다니니 피에타는. 그래서 갔을 때 또 저밖에 없더라고요. 저랑 제 아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서 한참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조각상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말할 수 없이 그 어떤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 같은 눈물들,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건 예술 외에는 사실은 없어요. 뭘로 풀리겠어요, 그게. 그죠? 근데 저만 그런 느낌을 가진 게 아니었던 거죠. 마를렌 뒤마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굉장히 잘 나가는 화가입니다.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미켈란젤로에게 오마주 투 미켈란젤로라는 작품을 그렸어요. 그 작품 그대로를 그렸는데 이제 자기가 느낀 바를 해석을 담아서 그리신 거겠죠. 저는 이 주변이 까만 것도, 그리고 여기가 텅 비어 있는 것도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눈물을 흘렸는지 울음을 삼켰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울음을 삼키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작품으로 미켈란젤로가 먼저 만들어주고 거기에 영감을 받은 마를렌 뒤마가 이걸 한번 해준다라는 건 저런 고통과 슬픔과 비애가 인류에게 보편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내가 혼자 느낄 때는, 예를 들어 나에게 그런 고통이 있었을 때 내가 혼자 느낄 때는 나만 이걸 느끼는 것 같지만 작품을 통해서 볼 때 연결되는 거죠, 그때가. 그러니까 같은 고통을 느끼는, 공유할 수 있는 인류로서 연결되는 거죠. 물론 가까운 사람들하고 연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내 고통을 이해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연결되기가 좀 어려운 거더라고요. 어떤 종류의 경험들은, 인간이 겪는 어떤 종류의 경험, 결국은 다 겪게 되기 때문에 다 서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에게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와 시대가 다른, 예를 들어 마를렌 뒤마 아니면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이 나와 직접 말을 주고받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작품은 제가 실제로 본 작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출처를 밝혔는데 저 작품 앞에 내가 만약 선다면 저 사람이 표현한 한없이 검은 저 10년에 내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감정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예술만큼 잘 만져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술을 보러 가는 것, 아니면 내가 잘 그리고 못 그리고와 상관없이 그림으로 뭔가를 그리거나 그림으로 뭔가 흔적을 남기거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을 달래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도 하나를 넣었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미국의 미술치료를 공부하러 갔어요. 할아버지들이 거기 몇 분 계셨는데, 어떤 그 은발에 백인 할아버지가, 그때 우리가 추상화를 그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큰 캔버스, 그림 처음 해본다고 하시면서 큰 캔버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떡하니 놓으시더니 노란색으로 정말 처발처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보면 알잖아요. 그림을 그려보신 분이 아니구나. 처음 그려보시는구나. 근데 너무 용감하시구나. 그림값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구나. 물감을 마구 쓰시는구나. 저는 뒤에서 그분 작품을 보면서 참 좋았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작품은 그분 작품이 아니에요. 그분 거를 따라 그리겠다고 제가 한번 제 방에서 그려본 거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안 살더라고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좀 날것의 느낌이 있고 훨씬 더 즐거웠었거든요. 제 거는 덜 날것이면서 덜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거 비슷하기는 했어 라고 하면서 그린 거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때 그 할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저걸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저분의 저 자세를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아,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바쁘고 항상 어디론가 뭔가를 더 얻거나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됐었는데 저분은 지금 뭔가를 얻거나 성취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순간의 저 그림으로 즐거워하시는구나. 근데 보고 있는 나도 너무 즐겁구나. 나 저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생각했었던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있는 거를 가지고 성취하고 뭔가를 소유하고 거기에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그 순간을 좀 즐길 수 있고 뭔가를 또 계속 배울 수 있고 그런 배움과 행복도 한 카테고리가 될 수가 있겠죠.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만약 노력을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두 가지만 꼽아보자 라고 해서 제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는 거울 보고 웃으세요. 제가 저희 학생들, 제가 일하는 학교는 사이버대학교이기 때문에 보통 제 모습을 강의를 촬영을 하고 그걸 이제 학생들은 방송을 통해서 봐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학생들을 실제로 만나면 어머 연예인 본 것 같아요 막 이래요. 걔네들은 이제 화면을 통해서 저를 봤으니까. 그래서 제가 연예인도 A급, B급, C급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막 이러고 같이 웃는데 저나 제 동료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카메라를 두고 이 강의를 하니까 우리 표정에 대해서 보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써요. 보고 싶진 않죠. 그치만 어째요? 일이니까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특강을 하거나 하면 학생들 표정이 열심히 들으려고 그랬겠지만 너무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언젠가 설치를 해서 그대들의 표정을 제가 꼭 한번 피드백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표정이 좀 무서워요. 지하철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놀란대잖아요. 일단 지하철이 조용해서 놀라고 깨끗해서 놀라고 사람들 표정 무서워서 놀라고 모두가 핸드폰을 봐서 놀라고 여러모로 많이 놀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없이 많이 웃으세요. 실없이 많이 웃으시고 웃는 연습하기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면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고 과도하게 밝은 표정으로 한번 웃어보시는 겁니다. 뇌는 행복해서 웃는 이것도 통로를 알고 있지만 웃으면 내가 행복한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웃는 거와 행복은 굉장히 연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파블로브의 개 아시죠 여러분? 종소리 띵 하면서 먹이를 줬고 종소리 띵 하면서 먹이를 줬더니 나중에는 먹이를 안 주고 종소리만 들려줘도 침을 흘리더라 이런 거잖아요. 웃는 거랑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행복할 때 웃거든요. 울기도 하죠. 그렇지만 행복할 때 보통 웃어요.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없더라도 일단 한번 웃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됐네. 자기만의 어떤 문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저는 아침에 웃을 때 그 생각을 해요. 오늘도 살아있으니까 오늘도 많이 웃고 좋은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같은 동료 인류에게 좀 득이 되는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들한테 좋은 말을 한마디 더 하면 좋겠고 그러면 좋겠다. 하여튼 오늘도 잘 살아보세.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좋겠고 이런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웃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기. 이거는 워낙에 많은 심리치료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표현을 하는 거랑 마음속에 혼자 느끼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글로 적으시거나 편지로 적으시거나 말로 하시거나 어쨌든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 혼자 느끼는 것보다는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표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상대가 내 말을 가볍게 여기더라도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편지 쓰기 이건 제가 한 번씩 학생들한테 숙제로 내거든요.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감사의 편지를 쓰십시오. 반드시 실물로 손으로 써서 그렇게 해서 붙이면 더 좋고 붙이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대상은 누구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학생들이 이게 손으로 써보기 전이랑 좀 달랐습니다. 선생님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웃기, 감사하기 이 두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 셋 포인트가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셋 포인트를 조금 올리면 좋겠다
셋 포인트를 약간만 더 땡기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성격을 이기는 것, 주어진 환경을 박살내고 내 성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습관밖에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뭐를 하루는 할 수 있는데 습관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이것도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습관 형성까지 며칠이 걸리느냐. 여러 다른 연구 결과들이 있었는데 쭉 다 합치면 66일 2달 걸립니다. 습관 하나 만드는데 2달 걸려요. 여러 선생님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편이세요? 저녁에 늦게까지 깨어 계신 편이세요? 보통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물론 그냥 적절하게 일어나서 적절하게 잡니다 이러는 분도 계시겠죠. 최고죠, 그런 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 40년 동안은 항상 늦게 잤어요. 밤에 그 느낌이 좋아서 중학생이 새벽 3시에 잔다 그러면 말도 한 거잖아요, 그죠? 학교 가서 자니까. 저는 새벽 3시까지 깨어있는 그런 중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새벽 3시였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도 새벽 3시를 했더니 오전 수업을 갈 수가 없더라고요.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건 뭐냐 하면 내가 새벽 1시까지 깨어 예를 들어 있었다면 다음날 새벽 1시가 됐을 때 아직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는 게 인간이 24시간이 삶의 사이클이 아니구나, 이걸 느꼈어요. 늦게 자기 시작한 분들은 이거 거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24시간 이 지구의 사이클하고 인간의 생체 리듬하고 안 맞아요. 24시간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아직 잠이 오기 전인데 잠을 자줘야 24시간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씩 밀리니까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1시, 1시 20분, 1시 반. 그러다 피곤해가지고 어느 날 일찍 자기도 하지만 다음날 돼보면 또다시 1시 반, 1시 40분, 2시, 3시 계속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밀리다 보면 다시 한 바퀴 쭉 다 돌아서 360도 돌면 원점으로 다시 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못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또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빛이 없는 안막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런 곳에 이제 사람을 집어넣고 사람들 자기가 자고 싶으면 자고 일어나서 활동하고 싶으면 활동하게 했더니 사람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24시간보다 길더라 라고 하는 걸 또 누가 연구로 밝혀놨더라고요. 24시간 사이클을 맞추려면 햇빛을 받아야 돼요. 해가 떠 있을 때 햇빛을 받으면 24시간 사이클에 대충 인간의 몸이 적응을 해요. 근데 햇빛을 못 받잖아요. 그럼 라이프 사이클이 흐트러져요. 라이프 사이클 흐트러지면 당연히 우울해지겠죠. 그래서 그 왜 태양이 제대로 뜨지 않는 백야가 긴 북유럽 같은 데서 우울하다든지 이런 연구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긴 한데 제가 한 40년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에는 또 새벽에 일어나는 걸로 바꿨어요. 새벽에 제가 보통 한 5시에 깼거든요. 왜냐면 산에 가려고 하니까 이게 5시에 깨줘야 6시부터 가서 산에 올라갔다가 이제 제가 산에 내려올 때 8시쯤 내려왔더니 그때 올라오시는 아저씨들이 저를 보면서 아주머니 대단하십니다 이러면서 저를 막 칭송하고 이랬었던 기억들도 있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었냐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는 건 이건 의지로는 안 된다. 유일하게 하나가 결정인자인데 그게 뭐냐면 밤 10시 이전에 자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려면.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자면서 내일 꼭 5시에 일어나야지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을 만드실 때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 자기가 해낼 수 있는 환경이나 해낼 수 있는 구조를 발견해서 그 구조를 유지하면서 습관을 만드시는 게 중요해요. 억지로 어려운 구조와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는 왜 이걸 못하지?는 안 될 얘기거든요. 의지로 할 수 있는 습관 변형은 원래 한 2, 3일이 끝이에요. 작심삼일이 원래가 끝인 거고 그 의지만으로 안 될 때는 환경을 좀 바꿔주셔야 되고 이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달만 하면 여러분이 마음먹은 습관이 무엇이든지 그 습관을 만드실 수 있고 건강해지는 습관을 만들고 나면 습관에 따른 행복의 셋 포인트가 올라가요.
그러면 다음번에 행복을 느끼고 원래의 그 셋 포인트를 회복했을 때도 조금 더 행복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그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적어놓은 게 오늘 제가 북토크에서 소개해드리는 일상 철학자를 위한 행복 수업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일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 선생님들하고 같이 나눴고요.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